3장. 어두운 곳에서 켜진 재능의 빛. 가장 혁신적인 발견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평균 이하 지능에 꽃핀 재능. 잠시 다음 쪽의 그림 작품을 감상해 보자. 조르주 드라루트의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가진 사기꾼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작품에서 그림 안에 있는 네 사람의 심리를 읽으려 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을 놓고 어떤 극적인 구성을 하려 한다. 왼쪽에 있는 남성의 등 뒤에 감춰진 카드들은 이 남자가 사기 도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간에 앉아있는 부인과 서 있는 하녀는 둘 다 그 남자를 곁눈질하고 있다. 관람객은 그림을 보며 이 여자들이 남자의 속임수를 눈치채고 있다고 추론하게 된다. 아니, 그보다도 3명 다 사기꾼이지 않을까? 반면에 오른쪽 젊은 남자의 표정은 속임수를 알지 못하는 표정이다. 과연 저 남자는 저대로 속아 넘어갈 것인가? 내 인물의 시선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고 네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 겉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완전히 차단한 자폐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볼까? 인지심리학자인 우타 프리스는 A씨라는 이니셜을 쓰는 고도 자폐증을 가진 젊은 여성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녀는 우리가 방금 해석한 그림과 추론을 읽고 프리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당신 책의 표지를 보면 몇 사람이 카드를 치는 그림이 있네요. 난 1시간 정도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화가가 사용한 물감, 매끄러운 붓의 재질 정도, 그리고 그림 수준이나 인물들이 입고 있는 의복과 섬유 재질의 재현 상태를 봤을 때 필시 당시 경제가 대단히 발달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고도의 리얼리즘과 화가의 기술. 그 다음엔 책 안의 내용을 읽었어요. 나는 뭐랄까, 대체 이게 뭐죠? 정상인이라면 맨 처음 떠올린다는 삼류 드라마가 있네요. 이 사람은 속이고 저 사람은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기타 등등 돌았군요. 그녀의 상황 판단은 어디로 갔는가? 프리스는 A씨와 같은 자폐아들은 정상인들이라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타인의 정신 상태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도출했다.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2개의 인상적인 사례를 확인해 보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곡선에 가장 걸맞는 수학자를 추적해 보자.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는 13살에 그를 가르쳤던 선생으로부터 이런 훌륭한 수학자는 나의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는 확인서를 받았다. 가우스에게 입학장을 건넨 대학은 그를 꽉 붙잡았고 졸업장을 받기도 전에 그는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를 앞서갔다. 오늘날 수학 이론은 가우스를 빼면 상당 부분 무너져 내린다. 그가 보여준 천재성은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1에서 100까지를 다 더하라 했을 때 1 더하기 100은 101, 2 더하기 99는 101, 3 더하기 98은 101을 정리해서 101 곱하기 50은 5050,
답안지를 내놓았던 9살의 가우스를 비추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심리학 교수인 다워 드라이스만은 가우스를 가리켜 재능 곡선의 끝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A씨가 보여주는 차단의 힘을 50년 동안 연구했던 세계적인 의학 권위자인 데럴드 트레퍼트 교수는 반대의 현상에 집중한다. 트레퍼트 연구 사례에는 또 다른 A씨인 제데디아 벅스턴이 등장한다. 벅스턴은 학교에서 끝내 인정받지 못했고 지능지수는 초등학교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놀라게 되었던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하등 무관심하던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수학의 세계에 완전하게 몰입해버리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뇌는 수학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벅스턴을 좀 더 깊게 만나기 전에 우리의 수학적 재능을 먼저 테스트해보자. 89 곱하기 73 답이 나왔는가? 혹시 어떻게 암산했는가? 벅스턴은 암산을 해보라고 하면 그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벅스턴은 89라는 숫자와 73이라는 숫자를 A씨처럼 분해한다. 80 곱하기 70 더하기 80 곱하기 3 더하기 9 곱하기 70 더하기 9 곱하기 3의 3승. 그리고 그는 정답인 6497을 1초 안에 내놓는다. 벅스턴의 사례는 최초로 영국 왕립학회에 보고가 되었고 학자들은 가우스로만 세상을 밝힐 때 놓치고 있던 그 무언가를 찾아 나섰다. 벅스턴은 세계적인 오페라의 화려한 무대의 최고의 좌석으로 안내되었다. 눈과 귀를 잠시도 떼어놓지 못하게 하는 화려한 오페라의 끝까지 앉아 있었던 벅스턴에게 공연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자 47의 나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남자의 행동에 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벅스턴은 그 화려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룬 연기에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는 신들린 연기자의 게리기 연기 내내 몇 마디를 했는지를 흥미롭게 계산하고 있었다. 벅스턴은 공연장을 나오면서 웃으며 답했다. 게리기 총 14,445개의 단어를 말하고 5,202 스텝을 밟던데요. 창의성을 높이는 차단의 힘. 벅스턴은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학 정답을 정밀하게 내놓는데 놀랍도록 예리하다. 물론 벅스턴의 책상은 그가 자기 이름도 못 쓴다는 이유로 치워졌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만난 A씨처럼 자폐증인 벅스턴은 학습해야 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지능지수를 가진 벅스턴에겐 수학 공식과 숫자만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신경 쓸 것이 많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친구가 오늘도 나를 잘 받아주는지, 내가 몇 점대 성적인지, 저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위에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맴돈다. 환경은 자꾸 신호를 던진다. 벅스턴과 A씨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 2009년에 나온 조사 보고서에서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확인해 보자.
첫째, 벅스턴과 A씨 같은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하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시간적 부담에서 자유롭다. 그만큼 자원을 재능 개발로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타인의 정신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벅스턴과 A씨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오히려 재능 개발 시에 독창성을 길러주는 약이 된다. 아이들은 교사의 눈치를 보고 고개를 들어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쓸어 담는다. 그 결과 아이들의 창의성은 증발한다. 반면에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사고가 옳거나 유행한다고 여기느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장점으로 이어진다. 셋째,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생각마저 차단하고 공부 자체에 몰입하는 암묵적 학습 현상은 최상의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의 소유자에겐 분명 유리한 점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잘 발휘하는 암묵적 학습 성취도는 명시적 학습과 달리 지능 지수와 무관하며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능 지수가 낮아도 차단을 하면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고 재능 개발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보통 사회에서는 디테일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더 많다. 자폐증 연구가인 나단 슈즈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애플의 아이폰 기술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자동차의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A씨 같은 자폐 성향의 괴짜 인재들이 보통 인재들보다 3배나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된 템플 그랜딘 교수 또한 같은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A씨와 같이 강한 차단과 강한 디테일을 만드는 인재들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휴대폰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다른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에만 디테일이 강한 인재들이 적당히 많은 시험들을 우수하게 치른 학생들보다 더 진정한 지능을 보인다고 말한다. 제한 집중의 힘. 제한된 집중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언제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프란체스카 하페와 그 동료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는 앞장에서 키신저와 코네이 그리고 퀴리를 만나며 그들의 독한 차단이 본질적인 힘을 보여주는 순간을 함께 만났다. 그리고 낮은 지능을 가진 자폐증 환자들에게서도 이러한 힘이 생겨날 수 있으며 지금의 실리콘밸리 애플이 그렇게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하버드의 스타 로버트 베커를 만나보자. 고생물학을 이야기할 때 긴 수염에 카우보이 모자를 즐겨 쓰는 이 남자를 뺀다면 고생물학 분야의 100년이 무너져 버린다. 베커는 지구상에 고생물학 뿌리를 새롭게 심어주기 위해 등장한 사람 같았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엔지니어 기술자의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는데 우연히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8살밖에 안 된 베커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 뼈로 조립된 대형 공룡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생물학에 바치겠다고 다짐을 했다. 베커가 이후 대학을 하버드 대신 예일로 선택한 것은 그의 부족한 성적표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끝내주는 공룡 박물관과 연구진들이 예일 대학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챙겨왔는데 박사 학위는 고생물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학위였다. 타고난 천재가 8살에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10여 년의 긴 시간을 한 방향으로 돌진했다. 그 결과는 당연하지만 빤한 성공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베커가 100년의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고생물학은 현대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으로 손에 꼽힌다. 공룡의 살과 가죽이 다 사라지고 발견은 어려우며 뼈 조각만 남아서 학자들은 제한된 정보로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수백만 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이 거대한 뼈 조각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유추해 보자. 10톤이 넘는 뉴욕의 빌딩처럼 무거운 이 공룡들은 뛰어다녔을까? 아니면 자신의 몸무게도 버거워했을까? 뼈 조각 대신 산에 사는 동물들은 대충 한 번, 두리 번 걸었을 때 공룡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로 파충류에 해당하는 도마뱀들이 있다. 비슷한 모양새 덕분에 과학자들은 파충류를 공룡의 작은 모습으로 가정하며 교과서에는 도마뱀처럼 외부 온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룡을 소극적인 모습으로 완성하는데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다. 파충류의 반대 성향의 내원성 동물로는 인간인 영장류가 있는데 설마 거대한 공룡이 영장류와 비슷한 인체 속성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지 않겠는가? 공룡을 파충류로 바라본다면 고생대 시대의 세상은 단순해진다. 도마뱀이 치타처럼 100km로 전속 질주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공룡 또한 산속에 잘 숨어있는 도마뱀처럼 어딘가에 저들만의 무리를 이루며 조용히 지냈을 것이다. 휴스턴 대학의 파슨스 교수는 베커가 몰고 온 대혁신을 추적하면서 흥미로운 관점을 던진다. 학자들은 인간과 공룡을 비교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더 우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학문을 완성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지능적으로 인간이 더 우월하다는 직관 때문에 인간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덩치를 가진 공룡을 단순하게 산속에 파묻혀 있던 거대하고 멍청한 파충류쯤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베커는 조용히 공룡의 뼈만 들여다봤다. 그의 추론 과정을 따라가 보자. 베커는 산속의 도마뱀쯤으로 보던 학계 전체의 시선들을 차단하고 티라노사우루스의 뼈에만 제한된 집중을 했다. 그러자 티라노사우루스 뼈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었다. 나이테는 잘 보이지 않는 반면에 혈관이 많았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바깥 온도로 열을 흡수해야 하는 파충류와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또 공룡이 어디까지 머물렀는가도 추적해 보자. 베커가 공룡의 흔적을 다시 찾아 나서자 공룡들은 아주 추운 북부 캐나다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공룡은 외부가 따뜻해야 움직일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파충류쯤으로 여긴 학계의 해명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는 인류 전체의 수백만 년의 지도를 잘못 해석해 오고 있었다. 왜 하버드의 그 누구도
이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 그것은 덩치 큰 공룡과 지혜로운 인간에 대한 강한 선입견이 담긴 신호 때문이다. 화석으로나마 그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고생대의 뼈 조각만큼 선입견이 생기기 쉬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선입견을 차단하고 공룡의 뼈만 가지고 새롭게 집중을 하자 하버드를 간 나온 베커는 세계적인 천재 고생물학자로 전 세계가 기억하게 되었다. 또 다른 고생물학 스타인 스티븐 브루셋은 고생물학자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성공법을 이렇게 들려준다. 저는 에든버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죠. 고생물학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학업 관문은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저처럼 고생물학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박사학위 정도는 따줘야 됩니다. 참고로 브루셋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왔다. 베커처럼 하버드 출신은 아니지만 아이비리그에 맞는 자부심을 그 또한 가지고 있다. 반드시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박사학위가 없다면 대학문을 나서서 기웃거려도 받아주는 데는 아무것도 없죠. 브루셋의 눈에 박사학위가 없는 고생물학 전공자들의 미래는 꽤나 애처로워 보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법. 이제 존 호너를 만나볼 시간이다. 고생물학자라면 모두가 잊지 못하는 이름인 존 호너의 첫 출발 또한 베커처럼 박물관에서 시작된다. 몬테나에서 어릴 때 똑같이 부모의 손을 붙잡고 우연히 방문했던 자연사 박물관에는 베커처럼 또 하나의 반짝이는 눈빛이 있었다. 장차 세계적인 천재학자로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게 될 호너 또한 거대한 공룡 뼈를 보고 나서 자신의 삶을 고생물학자로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호너에게는 베커처럼 기회의 씨앗이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았고 지독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바로 호너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난독증인데 그는 지금도 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호너를 책임졌던 교사는 다시는 교육 현장인 이곳에 오지 마라 꾸짖었고 호너는 아주 운 좋게 몬테나 지역의 과학 경시 대회가 열릴 때 몬테나 교수의 눈에 띄어 고생물학을 연구할 수 있는 학과의 입학장을 받게 되지만 다시 한번 대학에서 호너에게 시험지를 건넸을 때 그의 성적표는 여전히 형편없었다. 대학 당국은 7번이나 퇴학 딱지를 놓았고 그러나 호너는 그때마다 제 집을 찾아온 철새처럼 다시 기숙사 안으로 들어왔다. 벅스턴의 지능 지수는 70 이하였다. 4년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익힐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는 숫자는 115다. 벅스턴처럼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대학생인 호너도 결국 대학 중간쯤에서 미끄러져 버렸다. 8살부터 지질학자의 꿈을 꾸었고 7번이나 대학을 다시 두들겼던 그의 책상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강의실에서 치워졌다. 그리고 호너는 그 즈음부터 몬테나 대학 주변을 맴돌며 대학 졸업장 없이 고생물학 연구를 독자적으로 시작했다. 비록 대학 성적표는 형편없었지만 호너는 수업에서 가장 열성적인 청강생이었다. 그는 지식의 목마름이 느껴질 때마다 몬테나 대학에 다시 들어와 뒷자리에서 조용히
고생물학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아 나갔다. 우리는 장차 사회에 빛날 인재들을 명문대학에 올바르게 넣기 위해 읽기, 쓰기, 사고력 등을 심도 있게 평가해서 줄을 세운다. SAT와 SA가 높은 수준으로 통과된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프리패스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웨스트의 지적처럼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부차적인 것이다. 좀 더 복잡한 고급 지식을 까다롭게 이해할 수는 있어도 대학의 수백 개의 전문 분야가 각기 다르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놀랄 만큼 모두 다르다. 고생물학자가 되고 싶었던 호너를 보더라도 고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뼈 조각을 시각화하는 능력. 2. 새로 드러난 패턴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 3. 지형에 아주 장시간에 걸쳐 일어난 변화들을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 4. 동료들을 뛰어넘어 다르게 생각하는 자기만의 사고방식. 5.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법을 찾아내는 능력. 6. 화석 증거들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발전시키는 능력. 이는 몬태나 대학에서 호너의 책상을 치울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다. 호너가 대학에서 쫓겨난 이유는 필수 외국어인 독일어 점수와 교양 지식 따위에 넓고 얕은 것을 묻는 시험들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호너는 사회에서 아무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지 않은 고생물학자의 꿈을 품고 조용히 혼자 공부했다. 왜 7번이나 쫓겨나도 8번째 다시 시작하냐고 묻는다면 호너는 그냥 웃어버릴 것이다. 호너가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다양한 크기의 공룡 화석을 그것이 살던 환경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었다. 호너가 발견한 집단 둥지에는 갓 부화한 공룡 새끼들이 발견되었고 새끼들의 다리는 발육 상태가 미미해 한동안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어미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른 편으로 확인되어 공룡 온혈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전의 학계 추측과는 달리 호너의 발견으로 일부 공룡은 새끼 양육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 또한 사상 최초로 밝혀지게 되었다. 토머스 웨스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호너는 대학 졸업 학위도 대학원 학위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명예학사와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지금은 많은 대학원생을 거느리고 있다. 이처럼 학업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한 분야를 이해하고 거기서 혁명을 일궈내는 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며 계속 학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몬테나 대학은 뒤늦게 호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우리는 호너에게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우리 대학이 놓쳤던 당신의 학문적 성공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 머릿속은 공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어디에 있던 계속 공룡이 제 머릿속을 걸어 다닙니다. 동료들이 그런 저를 보고 약이라도 한 것처럼 멍청해 보인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제 머릿속은 공룡에 대한 것들 뿐이니까요. 고향인 몬테나로 돌아온 호너는 고생물학 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작은 실험을 했다. 호너는 똑같이 고생물학자의 꿈을 꾸었지만 자신처럼 사회에서 걸러진 평균 이하의 난독증 학생을 찾아가서 모든 부정적 신호를 차단시키고 자신이 했던 것처럼 공룡 뼈에만 수천 시간을 연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호너의 바보 학생은 학계에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대단한 사실들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어느 과학자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티라노사우루스의 뼈 화석에서 혈관과 적혈구 덩어리들을 발견해낸 것이다. 두 명의 낙제 학생들이 어떻게 권위로 가득 찬 학자들의 세상을 흔든 걸까? 호너는 말한다. 예전에 이런 발견을 하지 못했던 건 이 세상의 모든 책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떠들어댔기 때문이죠. 의심의 돌을 던져라. 호너는 4가지 부분에서 반박했다. 먼저 티라노사우루스의 팔을 잠시 들여다보라. 1m밖에 안 되는 짧은 팔로는 저항하는 먹이를 잡아두지 못한다. 두 번째로 이 공룡의 작은 눈이다. 눈이 작은 것은 그만큼 사냥감을 멀리서 잡아채지 못한다는 좋은 증거다. 호너의 주장은 우리의 상식으로도 맞다. 사자가 바로 앞에 와서야 먹잇감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미련한 사자에게 먹힐 사슴은 없다. 세 번째로 뇌에 비해 큰 후각신경을 가진 것을 눈여겨보라. 강아지처럼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적당히 동물의 사체가 부패할 때 다가가서 하이에나처럼 뜯어먹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냄새로 시체를 찾는 독수리처럼 티라노사우루스 또한 시체 청소부로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리 부분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쪽 다리뼈가 아래쪽 다리인 정강이 뼈보다 더 길기 때문에 애초에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없다. 달리는 게 어렵다는 호너의 주장은 팔로우 연구팀에 의해서 더 강하게 뒷받침되었는데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몸무게를 입력하자 이 공룡을 사뿐사뿐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공식도 나왔다. 게다가 만약 티라노사우루스가 베커가 말한 것처럼 빨리 달리다가 넘어지면 그 작은 팔로는 충격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몸통이 6g, 중력 가속도의 6배로 땅에 부딪히게 돼 넘어지기만 하면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 육중한 몸을 날렵하게 뛰어다닌다고? 권위 있는 과학 전문 잡지 뉴턴에서는 호너의 새로운 접근법을 찬성하며 집중 조명했다. 과학계는 술렁였고 호너의 이론은 세계 주류 과학자들 사이에서 10년이나 심도 깊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베커와 호너 중에 누가 이겼을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호너의 이론은 무너진 이론이다. 호너의 주장이 매력적이었던 것과 달리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중한 몸으로 날렵하게 뛰어다니며 강한 포식자의 모습을 자랑했던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다. 호너는 자신의 실패를 조롱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겸연쩍게 웃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호너에게 이러한 실패들은 의미 있는 실패다. 호너는 자신이 던진 돌이 엄한 곳에 떨어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떨어진 돌을 털어서 다시 손에 쥔다. 그것이 대학으로부터 쫓겨났던 세계적인 학자가 다시 일어서는 법이다. 그리고 호너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많은 흥행 수익을 기록한 SF 영화인 쥬라기 공원에서 모든 학자들이 꿈에 그리던 대로 자신의 과학적 발견들을 우아하게 박물관처럼 보여줬다. 그리고 호너의 발견과 이론들이 수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영화로 만들어질 때 호너는 자신이 당한 비웃음에 소심한 복수를 했다. 호너가 지휘한 쥬라기 공원 2에는 과학자들이 공룡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이 나온다. 그 과학자 중에 한 명은 베커였다. 원래 대본에 없는 캐릭터였지만 호너가 내 라이벌이 영화에 등장해서 자신이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잡아먹혔으면 좋겠다. 고 감독에게 특별히 요청해서 삽입된 장면이다. 베커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반응했을까? 베커는 물론 극도로 흥분했다. 영화를 보고 바로 존 호너 박사에게 전화해서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영화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더라. 역시 내가 주장한 것과 다르게 티라노사우루스는 사냥꾼이야. 모두가 기억하는 사람들의 감춰진 비밀. 이번에는 세계적인 기업가를 만나볼 차례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빛나는 기업인 시스코의 전 CEO인 존 체인버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체인버스는 오늘날 가장 위대한 IT 기업을 운영한 대표였다. 전 세계 인터넷은 시스코에게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시스코의 장비들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 세계 인터넷이 순식간에 불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다.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시스코의 대표로서 체인버스는 매년 직원들의 자녀를 회사에 초대하는 날을 만들어뒀다. 500여 명의 아이들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슈퍼맨을 바라보듯이 지켜보곤 했다. 아이들의 그 모습을 즐기던 체인버스는 행사 마지막 때마다 아이 한 명을 지목해서 직접 질문을 받아주곤 했는데 그날도 한 여자아이에게 마이크가 쥐어졌다. 그러나 그날은 무언가가 이상했다. 아이는 한참이나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연설장에는 정적이 짙게 깔렸다. 아이는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자 수백 명 앞에서 눈물을 조용히 떨어뜨리는 아이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아이는 말했다. 저에겐 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학습 장애가 있어요. 순식간에 연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백 명의 부모와 아이들이 마이크 잡은 여자아이를 수근거리며 쳐다봤다. 시스코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지능 발달 장애아 자녀가 있다니.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남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특별한 감정이다. 그 모습에 누구보다 서러운 감정을 느낀 것은 황당하게도 체인버스였다. 제가 가졌던 비밀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감춰왔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약점을 들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장을 받았던 체인버스지만 놀랍게도 그는 평균 이하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 번에 4단어 이상을 암기하지 못한다. 나에게도 그 학습 장애가 있어요. 체인버스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500여 명의 자신의 부하 직원과 그 아이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마치 둘만 있는 공간인 것처럼 그는 아이를 그리고 아이는 그를 바라봤다. 그렇지만 이겨나가야 해요. 물론 제 삶은 그 대가를 치렀죠. 빌리언 달러 클럽을 달성한 A씨와 같은 학습 장애가 보고된 기업 경영인. 이 리스트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만으로 메워도 책 한 권이 부족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CEO의 3분의 1이 이러한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물론 나머지는 완벽한 엘리트 출신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을 프랑스 문화인류학 교수인 샤를 가르두는 약점과의 싸움은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시 존 체인버스로 돌아와 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경영가들은 체인버스의 능력을 주목한다. 제프리 이멀트는 만약 존 체인버스가 자신의 능력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 하이테크 CEO가 나오게 한다면 이는 그 CEO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덕을 볼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평을 내린다. 그렇다면 이멀트가 주목하는 그의 능력은 무엇인가? 시간을 돌려서 평균 이하의 학습 능력을 보이던 체인버스를 교실에서 지켜본다면 웃길 것이다. 그러나 다시 20년의 시간을 감아보자. 겉으로만 봤을 때 체인버스의 성공은 완벽하게 노력의 힘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이 글을 더는 못 읽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자. 당신은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글을 잘 읽고 있다. 어떻게든 사회에 그럭저럭 적응하고 있다. 최고가 되지는 못했지만 바닥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강하게 싸우면서 차단할 원동력이 없었던 것이다.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평범하다는 신호는 우리를 지금도 계속 평범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 익숙한 신호를 차단하지 않는다.